자금의 상환 방법. 목소리가 왜 작게 느껴지지? 네, 자금의 상환 방법이요. 이 자금의 상환 방법은 좀 중요합니다. 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금의 상환 방법. 또는 저당의 상환 방법이라고 그래요. 소리 키우니까 찌질거리네. 지금부터 제가 저당의 상환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 상환 방법들은 전부 다 고정금리 하에서의 상환 방법입니다. 전부 고정금리를 가정하는 겁니다. 원금 균등 상환이 있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이 있고, 최정식 상환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 최정식 상환. 네. 그럼 우리는 일단 뭘 알아야 되느냐? 뭘 알아야 될까요? 원금 균등 상환은 어떻게 갚는 거고, 원리금 균등 상환은 어떻게 갚는 거고, 최정식 상환은 어떻게 갚는 건지, 그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해. 그게 제일 중요해. 자, 만약에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1억을 대출받았습니다. 10년 만기로 이자율 10%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돈을 갚을 때 이자만 갚는 게 아니고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방식입니다. 우리 이자만 내는 걸 거치형이라 그러죠. 거치형이 아니고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가는 방식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홍길동이가 1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1년, 2년, 3년 쭉 해가지고 10년 동안 돈을 갚아 나가야 돼. 그러면 이 홍길동은 은행에 원금만 내는 것도 아니고 이자도 내는 것만,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간다 그랬죠. 그럼 홍길동은 원금도 내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고, 결국 은행에는 원리금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부채 서비스액이라고도 그러죠. 원리금. 이렇게 갚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갚아갑니다. 원금 균등이죠. 원금 균등이에요. 원금 균등이라는 거는 대출 원금을 똑같이 나눠서 갚아 나가라, 이 얘기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대출 원금이 얼마입니까? 1억이 대출 원금이거든. 그럼 이 대출 원금 1억을 10년 동안 똑같이 나눠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얼마씩 내면 됩니까?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이렇게 갚아가겠다는 얘기죠. 원금을 일단. 맞아요? 그러니까 원금만 냅니까? 이자도 갚아야 됩니까? 이자도 내야 되거든. 그러면 첫 해 이자가 얼마일까요? 자, 이자는요, 대출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면 그게 이자예요. 그렇죠? 네.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면 이자가 나오죠. 그럼 첫 해는 이자가 얼마일까요? 100만 원. 1억 빌려가지고 100만 원 이자 내는 좀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 이자율 10%인데 1년에 이자 얼마 내야 됩니까? 1,000만 원 내야 되죠? 1,000만 원 내야 됩니다. 좀 가르쳐 줘 보세요, 한번. 나 좀 빌려보게. 자, 1,000만 원이죠? 그러면 첫 해 은행의 원리금을 얼마 냅니까, 이제? 2,000만 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이제 은행에 납입하는, 이게 은행 납부액이야. 은행에는 원리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은행 2,000만 원 내야 돼요. 이해됩니까, 이거?
자, 이제 2년차 갑니다. 2년차. 자, 2년차에서는 이자가 중요해요. 이자가 얼마일까? 이자가 얼마일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1,000만 원을 갚았으니까 이제 대출 잔금은 9천만 원 남았잖아. 거기에 10%니까 이자가 얼마입니까?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 잘했습니다. 그러면 둘째 원리금은 얼마입니까? 1,900만 원이겠죠. 맞아요? 네. 이자가 얼마 줄었어요? 100만 원 줄었죠. 자, 이자가 줄어든 100만 원은 왜 100만 원이 줄었어요? 이 사람 원금이 얼마씩 줄어? 1,000만 원씩 줄어드니까 1,000만 원 줄어든 원금만큼 이자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원금을 1,000만 원씩 갚아가니까 이자도 얼마씩 줄어들까? 100만 원씩 계속 줄겠지. 그러면 셋째는 우리가 안 해봐도 이자가 얼마겠어요? 800만 원이죠. 이자가 계속 얼마씩 준다? 100만 원씩 주는 겁니다. 요걸 좀 기억해 주세요. 얼마씩 줄어드는지. 요걸 알아두면 나중에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계산 문제 풀 때 도움이 돼요. 이거 나중에 연습해 봅시다. 지금은 원금균등이라는 게, 원금균등 상환은 어떻게 돈을 갚아가는 방식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네. 자, 그러면요, 원금균등 상환은 은행에 납부하는 납부액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네, 잘했어요. 자, 그래서 원금균등은 은행에 원리금을 갚는데, 은행에 납부하는 건 원리금 아닙니까?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원금 부분은 일정하잖아요. 1,000만 원씩 일정하죠? 일정해요. 이자는요, 줄어들죠. 왜? 원금을 갚아가니까. 그럼 원리금은 어떻게 됩니까? 원리금? 그렇지, 감소해요. 첫 번째, 이거 기억해야 된다. 원금균등 상환은 시간이 갈수록 원리금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래서 원금균등은 처음에 은행에 많이 돈을 갚고 시간이 갈수록 납부하는 금액이 어떻게 된다? 점점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오케이? 이걸 기억해야 돼. 항상. 그래서 우리가 원금균등 상환 방식을 줄어든다 그래서 체감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어든다. 은행이 내는 돈이 점점점 줄어든다. 체감형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보겠습니다. 자, 원리금 균등 상환도 1년, 2년, 3년 쭉 해서 10년 동안 갚아가야 돼요. 은행에 원금도 내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고 결국 은행에 원리금을 납부하죠. 원리금을 납부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원리금 균등이거든. 원리금이 균등하다고요. 그러면 이 원리금이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리금 균등액이라고 불러요. 자, 원리금 균등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대출 원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요. 요거 이식 기억하세요. 원리금 균등액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대출 원금에다가 저당 상수 곱합니다. 이 저당 상수는 우리 앞에 화폐 시간같이 공부했죠? 그 표에 보면 있어요. 그 제가 얘기 안 드렸어요, 그때. 그때는 제가 일시불의 현가계수,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내가 4개만 했거든. 제가 1월달에 저당상수 한다고 그러고, 그 저당상수는 지금은 원리금 균등액 구할 때 사용한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당상수는 언제 쓴다고요? 원리금 균등액 구할 때. 저당상수는 언제 쓴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당상수는 원리금 균등액 구할 때 씁니다. 그럼 원리금 균등액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대출 원금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당연히 저당상수를 가르쳐줘요. 그럼 제가 그냥 여기서는 임의로 저당상수를 0.16, 즉 16%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당상수를 0.16이라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원리금 균등액은 대출원금 1억이잖아요. 곱하기 저당상수가 얼마입니까? 0.16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원리금 균등액이 얼마입니까? 1,600만 원이죠. 그럼 앞으로 원리금은 전부 1,600인 거야. 1,600 1600 이렇게 계속 갚아가는 겁니다. 10년 동안. 즉 은행에 납부하는 이 원리금이 납부액이 일정하게 갚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 그래요. 대부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주택담보대출도 그렇고 자동차 대출 받을 때도 그렇고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이 원리금 균등액에서는 원리금이 일정하니까 이 원금과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 원금과 이자가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이자가 얼마일까요? 첫 해 1회차 이자 10%니까 얼만데? 첫 해 이자 얼마 내야 돼요? 1,000만 원. 돈 처음 갚잖아 지금. 그러니까 대출 원금 1억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 1,000만 원이에요. 그 원금은 얼마라는 겁니까?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즉 원리금 균등액은 1,600만 원이라는 이 금액 안에 보니까 이자가 1,000만 원이고 원금이 얼마다? 600만 원이다. 이런 뜻이죠. 맞아요? 자, 둘째 한 가볼게요. 둘째 해. 둘째 이자가 얼마일까요? 1,100만 원. 이자는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원금을 갖고 있는데 이자는 10원이 줄어도 줄여야 되겠죠. 이자는 늘어나지 않죠. 얼마 될까요? 자, 이자는 잠깐만. 이자에 이게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요. 이자가 뭐예요? 그래. 그럼 선생님 잔금부터 빨리 알아야 되겠네. 잔금이 얼만데? 9,400. 그렇지. 거기다 10%를 곱해야지. 그럼 이자 얼마입니까? 그렇죠. 항상 기본이 충실해야 돼. 이자는 대출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한다. 그럼 뭘 먼저 빨리 알아야 돼? 잔금. 이 사람 지금 600 갚았잖아. 그럼 잔금은 9,400이죠. 9,400에다가 10%를 곱하니까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940만 원입니다. 이자가 얼마 줄었어요? 60만 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갚은 거에 대한 이자를 만큼 항상 주는 거야. 아까 1,000만 원 갚으니까 10% 100만 원 줄었잖아요. 600만 원 갚았으니까 10%는 이자가 얼마 주겠어요? 그래, 당연하지. 내가 원금 갚은 만큼 이자가 줄 거 아닙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게 얼마일까요? 2회차. 9,400. 자, 보세요. 이게 일정하죠? 이것도 보세요. 그러면 이거 딱 60만 원 줄었지? 그럼 여기는 60만 원이 늘어나야 이거 두 개 합친 게 항상 1,600이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지. 그럼 이거 얼마다? 660만 원이야. 자, 이게 중요한 게 나와. 자,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매년 갚아가는 원금 부분은 줄어든다, 늘어난다? 늘어나요. 이자는요? 이자 줄어든 만큼 원금 부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일정해질 거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이거 줄어든 만큼 늘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야 1,600이 고정이 되지. 그렇죠? 자, 그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원리금 균등 상환도 마찬가지. 은행에 원리금을 내야 돼. 그렇죠? 근데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원리금 균등 상환은 이 원리금이 일정해. 맞아요? 이자는 항상 감소죠. 이자는 무조건 줄어들지. 원금을 갚아가니까. 그러면 원금 부분은 어떻게 된다? 증가합니다. 요게 중요하다고. 요 부분이 중요해요. 요거.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원금 상환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증가합니다. 기억하세요. 중요해요. 거기다가 이자 감소된 부분하고 원금 증가된 부분이 어떻다? 같다 이 말이에요. 같다. 이 두 개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아주 잘 물어봐. 아주 잘 물어봐.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 잊어먹다가도 다시 기억나고 그렇게 해야 돼. 다시 합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매년 원금 상환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 이자 감소하는 부분하고 원금 증가하는 부분이 어떻다? 같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회차 이자 한번 볼게요. 원리금 균등에서 1회차 이자 얼마입니까? 원금 균등에서 1회차 이자 얼마입니까? 이자가 어때요? 1회차만 똑같아요. 당연하다. 왜? 이자 처음 내니까. 이자 처음 내니까. 이자 처음 낼 때는 갚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1회차 이자는 어떻다? 똑같아.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1회차 이자 지급액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동일하다. 이거를 이자 지급액이라 그래야지. 납부액이 동일하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납부액은 달라요? 납부액은 달라요? 그렇죠? 이자 지급액이 동일합니다. 1회차만 똑같지 2회차부터는 다릅니다. 이제 1회차만 똑같다. 이자 지급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 원리금 균등 상환은 은행에 납부하는 원리금이 계속 일정하죠. 그래서 이걸 정액형이라고도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정액형.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비교하는 걸 잘 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원금 균등은 은행에 처음에 돈을 많이 갚는 방식이야. 처음에 원금을 뚝뚝뚝뚝 많이 갚아가는 방식이란 말이야. 그럼 시간이 갈수록 은행에 내는 돈이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가요. 이렇게. 원리금 균등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출 초반에 돈을 많이 갚는 게 뭔데요? 원금 균등. 기억하세요? 원금 균등은 초반에 많이 내는 거야. 초반에. 후반으로 갈수록 적게 내는 방식입니다. 원리금 균등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소득이 좀 높은 사람은 원금 균등이 유리할까? 원리금 균등이 유리할까? 그렇지. 소득이 높은 사람 이게 유리해. 그렇죠? 은행에 총 내는 돈도 이게 많을까요? 이게 많을까요? 이게 많아요. 이게 돈을 훨씬 많이 갚아요. 이건 제가 지금 저당 상수를 임의로 잡아서 그런데 실제로 원리금 균등을 하게 되면 만약에 10년 만기잖아요. 한 7년 가까이는 이자가 더 많아요. 항상. 이자가 더 많이 차지해요. 지금도 이자가 더 많죠? 그래서 보통 대출 기간에 한 3분의 2까지는 이자가 훨씬 많습니다. 3분의 1을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원금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원리금 균등은 이자 많이 내는 거야. 그럼 가능한 원금 균등이 좋네? 근데 하고 싶은데 왜 못해? 돈을 많이 갚아야 되니까. 그걸 누가 모르나? 돈을 많이 갚아야 되니까. 그 은행은 뭐 이걸 막 권하겠지. 은행은 이게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죠? 자, 이제 최정식 한번 볼게요. 최정식은 여러분 생각에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뜻이 어떻게, 지금 어떻게 갚는 것 같아? 시간이 갈수록 은행에 내는 돈이 점점 늘어나는 게 최정식이야. 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방식, 체감.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행에 내는 돈이 일정해. 얘는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최정식은요, 첫해 1회차에 1회차 이자가 얼마입니까? 1억에다가 1회차 이자가 1억에 10%를 곱하면 1,000만 원이죠? 네. 맞아요? 네. 이자 1,000만 원 내야 돼요. 근데 최정식은 1,000만 원 안 내. 처음부터 계약할 때부터 그렇게 해. 돈이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400만 원만 내라. 이자 얼마 낸다? 이자 납부액이 400만 원이에요. 이자 납부액이 400만 원이라 그래 볼게요. 그러면 이자를 못 낸 미납액이 얼마입니까? 600만 원이죠. 600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2회차에 이 사람 원금은 갚았어 못 갚았어? 이 원금 하나도 못 갚았어 이 사람 지금. 2회차에 대출 잔금이 원래 이 사람 대출 1억 받았잖아요. 이자 못 갚은 600 있죠? 이게 플러스가 돼버려요. 그럼 대출 잔금이 얼마가 됩니까? 1억 6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다음에 이자 계산할 땐 여기다 10% 곱하는 거예요 또.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럼 그 이자도 또 다 못 내. 그럼 또 일부만 또 내. 그러면 또 잔금이 또 어떻게 돼? 또 늘어나지. 맞아요? 자, 이처럼 대출 잔금이 대출 원금보다 큰 이런 경우를 뭐라 부르냐면 부의 상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최정식은요 초반에는 이자를 다 못 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소득이 많아지면 많이 내겠다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최정식 상환은 뜻부터 알아야 된다. 처음에는 조금만 내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다? 많이 갚는다. 그리고 대출 초반에는 부의 상환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대출 초반에는 부의 상환이 뭐냐? 이걸 부의 상환이라 그래. 최정식 2개 기억합니다. 뜻 처음에는 조금만 갚다가 나중에 많이 갚겠다. 뭐가 발생한다? 부의 상환이 발생한다. 그럼 이 최정식은 주로 누가 이용하느냐? 지금은 소득이 없어. 나중에 소득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사람들, 신혼부부, 젊은 직장인 이런 사람들이 좀 선호를 하겠죠. 그럼 만약에 최정식 상환은 퇴직을 앞둔 사람에게 유리하다. 그럼 어떡하려고? 안 되겠죠. 퇴직해가지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도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정식 상환은 지금은 소득이 없지만 나중에 소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선호하는 방법이다. 은퇴 예정자에게는 안 됩니다. 은퇴 예정자는 안 되지. 직장 초년생 신혼부부, 뭐 신혼부부도 젊은 신혼부부라 그래야 되겠네. 하여튼 젊은 신혼부부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구별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 방식들이 어떻게 갚아가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질문해 볼게요. 질문. 자, 만약에 3년 딱 돼 있어요. 3년. 대출 초반에 돈을 갚으러 갔어요. 정리하러. 대출 다 갚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 중에서 어떤 게 더 잔금이 작게 남아 있을까요? 잔금이 작겠죠? 물어봅니다. 지금부터는 뭐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지금은 뜻만 아시면 되겠어요. 뜻을 알면 다 할 수 있거든. 잔금이 당연히 작죠? 왜? 많이 갚았으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잔금이 많이 남아 있겠죠? 그럼 잔금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게 뭘까요? 이거지, 이거. 이 세 개 방식 중에 은행에 돈을 총 납부액이 가장 큰 게 뭘까요? 그렇죠. 원금은 다 1억이야. 다 원금은 1억인데 뭐가 많아? 이자를 많이 낸다는 겁니다. 원금은 다 똑같습니다. 다 1억 빌렸어 내가. 근데 이자가 많아. 이게 제일 많이 내고 그 다음 많이 내고 이게 제일 작게 내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자금의 상환 방법까지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자금의 상환 방법 보시면 양가로 1번에요. 원금 균등 상환 방법 동그라미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원금 상환은 일정하다. 이자는 감소한다. 그래서 원리금이 어떻게 된다? 감소합니다. 원리금 감소. 그게 체감형이라 불러. 자, 그 밑에 원리금 균등 상환 보세요. 원금 상환 부분은 뭐라고 돼 있어요? 증가. 이게 중요하다고. 원금 상환 부분은 증가해. 원리금은 불변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기억 보세요. 박스 안에 기억 보입니까? 원리금 융자 원금에다 뭐 곱한다 돼 있어요. 이 식은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원리금 균등액 구할 때는 대출 원금에다가 저당 상수 곱합니다. 저당 상수 곱한다. 그 밑에 최정식 보세요. 초기에 지불금이 낮은 수준이다가 후기로 갈수록 지불금이 점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죠. 미래소득이 안정적인 젊은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3번에 초기에 부의 상환이 발생한다. 부의 상환이 뭔데? 대출 잔금이 대출 원금보다 커지는 거. 배꼽이 더 커지는 거. 잔금이 원금보다 커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부의 상환이라 불러요. 자, 그래서 자금의 상환 방법 봤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하지 않습니다. 넘깁니다. 자, 이제 40페이지.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저당이 유동화 돼 있죠. 네, 조금 어려운 부분에 해당해요. 설명드립니다. 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금의 상환 방법 잘 나와.
우리 금융론에서 시험에 한 4문제, 5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거 거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당의 성한 방법. 저당의 유동화도 유력해. 잘 나와. 잘 나와. 그러면 다른 수업은 좀 이렇게 졸다가도 중요하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네,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1시간 내내 집중하면 힘들어. 1시간 내내 집중하면 좋지만 근데 중요하다 할 때는 더 집중을 해야 돼요. 네, 저당의 유동화 1월 달에도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미리 들어두면 좋죠. 왜냐면 이거는 제가 2월 달 돼야 강의를 하거든요. 이 부분이. 자, 저당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저당이 뭐냐면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리는 걸 저당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동사는 저당이라는 말을 안 써요. 부동산을 우리가 저당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우리 동사는 질권 이렇게 얘기하거든. 전당포. 그런 건 저당이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은행에 가서 주택을 담보로 하고, 주택은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을 담보로 한 게 저당이거든. 주택을 담보로 하고 10억을 대출받았어요. 울산은행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대출 기간 20년. 자, 그럼 은행은요 20년 동안 저 10억을 받아야 되죠? 네.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맞습니까? 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현금 회수가 잘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거든. 이건 유동성이 높아요? 유동성이 낮아요? 유동성이 낮지. 그러니까 저당은 유동성이 높다? 유동성이 낮다? 낮단 말이야. 저당은 유동성이 낮아. 그럼 이렇게 유동성이 낮은 저당을 유동성이 높게 만들어주는 걸 뭐라 부른다? 저당의 유동화라 부른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어떻게 유동하는지 지금도 공부할 건데 저당 유동화 뜻이 그렇단 말이야. 저당이라는 거는 현금화가 잘 안 돼. 20년 기다려야 돼. 유동성이 낮죠? 근데 이거를 유동성이 높게 만들어주는 걸 뭐라 부른다? 저당의 유동화라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동화의 반대가 고정화거든. 그래서 저당의 유동화라는 거는 유동성 위험을, 은행의 유동성 위험을 증가시키는 걸까요? 감소시키는 걸까요? 저당의 유동성이라는 거는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죠. 유동성 위험이라는 거는 현금화가 잘 안 되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유동성 위험은. 그러면 저당의 유동화라는 거는 유동성 위험을 어떻게 해요? 줄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걸 다시 적을게요. 홍길동이 울산은행에 가서 주택을 담보로 하고 10억을 대출받았다. 20년 만기로. 울산은행 어제 오픈했어요. 어저께 오픈했어. 자본금 10억이야. 예를 들어서 은행 자본금 10억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자본금 10억으로 은행 오픈했어. 문 열자마자 홍길동이가 찾아와가지고 10억을 빌려가 버렸어요. 조금 있으니까 김철수가 들어왔어요. 김철수가 대출 받으러 온 거야. 10억 대출해달래. 은행 돈이 있어 없어? 그래 김철수 보고 선생님 20년 뒤에 오세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죠? 은행이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유동성이 낮단 말이야. 지금 돈을 다 빌려줘 버려가지고. 그럼 은행 문 닫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닫을 수는 없잖아. 네. 은행은 돈은 없지만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돈은 없지만 뭘 갖고 있냐면 홍길동한테 앞으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건 갖고 있거든. 맞습니까?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는 있잖아요. 네. 또 홍길동이가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이 주택을 경매를 통해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죠. 맞아요? 그걸 우리가 줄여서 저당권이라고 부릅니다. 은행은 이 두 가지는 갖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는. 돈은 없지만 권리는 자산이거든. 그래서 은행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매각해버려요. 어떻게 한다고? 매각해버립니다. 매각. 그럼 매각을 하면 누가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있어요. 그걸 유동화 전문기관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일을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원리금 수취금과 저당권을 사줘요. 그러면 은행으로 뭐가 들어가요? 이제 돈이 들어가죠. 그러면 김철수한테 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이제 봅시다. 얘들 흙파서 장사하는 애들도 아니고 저걸 샀으면 뭔가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원리금 수취금과 저당권을 기반으로 하는 정권을 발행해버려요. 이걸 주택저당증권이라 그래요. MBS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제 원리금 수취금과 저당권을 사가왔죠. 그럼 이제 홍길동이가 은행에 이자를 내면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누구한테 왔어요? 얘가 다 가져온 거예요. 맞아요?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정권을 발행해요. 부채정권입니다. 부채정권을 발행합니다. 그럼 만약에 투자자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면 투자자들이 사겠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시시껄렁한 회사다. 아주 탄탄한 회사다. 그렇지. 공사야, 공사. 신용도가 높죠. 그리고 여기서 발행하는 정권을 사지. 투자자들이 당연히 투자자들이 삽니다. 그럼 투자자들이 돈이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돈 가지고 또 부산은행이 돈이 없네. 그럼 부산은행 또 사줘요. 네? 그러면 투자자들에게는 이자를 줘야 되거든. 그럼 이자 주는 돈 어디서 나와? 저기서 나오겠지.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MBS를 발행해가지고 돈이 들어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돈 가지고 또 다른 은행 걸 또 사줘요. 그럼 그 은행은 또 어떻게 할 수? 또 대출할 수 있죠. 맞습니까? 자,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다면 이 은행은 20년 기다려야 돼. 아니 그렇잖아.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돈이 없는데 안 그러면 예금 받아서 주든지. 근데 이게 있으면요 20년 기다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 은행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잖아요. 이걸 저당의 유동화라 그럽니다. 이해되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저당의 유동화야. 그래서 이 저당의 유동화는 은행 입장에서는 유동성 위험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요 보세요. 홍길동한테 울산행이 돈을 빌려주고 20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오래 기다려야 되지. 이 장기성 자산이라 그래. 장기성 자산. 장기성 자산. 그럼 이걸 팔아버렸잖아요. 그럼 현금이 들어오죠. 현금은 대표적인 단기성 자산이야. 그러면 저당의 유동화라는 거는 장기성 자산을 단기성 자산으로 교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바뀌면 안 되지. 만약에 저당의 유동화란 단기성 자산을 장기성 자산으로 교체하는 거다.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돼. 장기성 자산을 단기성으로 바꾸는 게 유동화입니다. 알아두세요. 그렇죠. 자, 이제 또 계속 볼게요. 이 은행을 우리가 금융기관이라 그러죠. 또는 1차 대출기관이라고도 불러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2차 대출기관이라도 그러고 유동화 전문기관이라고도 불러요. 홍길동은 차입자입니다. 차입자. 자, 홍길동과 금융기관 사이에 형성되는 이 시장을 1차 저당시장이라고 불러요. 1차 저당시장.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 2차 대출기관, 유동화 전문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형성되는 이 시장을 2차 저당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저당시장. 그럼 1차 저당시장은 저당이 형성되는 시장인가요? 저당이 지금 형성되고 있잖아.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게 저당이라 그랬잖아요. 저당이 형성되고 있죠. 두 번째, 자금이 지금 대출되고 있나요? 네? 자금이 대출되고 있잖아요. 돈 빌려주고 있잖아. 그래서 1차 저당 시장은 대출 시장이야. 무슨 시장? 대출 시장이에요. 자금 대출 시장이라고. 자, 2차 저당 시장 보겠습니다. 2차 저당 시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원리금 수익금과 저당권을 갖고 와가지고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죠. 이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한다는 거는 여기서 사가온 거를 투자자한테 팔아버리는 그런 개념이에요.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2차 저당 시장은 저당이 매매되는 시장이에요. 저당이 매매되는 시장이야. 여기는 저당이 형성되는 시장이에요. 형성되는 시장. 자, 이 투자자들 원래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주식에도 투자하고 뭐 환율에도 투자하고 이렇게 각종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MBS를 구입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자본시장에 있던 자금들이 MBS 구입을 통하여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2차 저당 시장을 자금 공급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1차 저당 시장 뭐라고 그래서 자금 대출 시장. 2차 저당 시장은 자금 공급 시장. 중요하거든. 자, 세 번째. 이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1차 저당 시장일까요? 2차 저당 시장일까요?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사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2차 저당 시장이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자, 2차 저당 시장은요, 홍길동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홍길동은 팔았는지 뭐했는지 몰라요, 얘는. 그죠? 홍길동 관심 없어. 그냥 홍길동 은행 가서 원금 이자 갚으면 돼. 얘들이 무슨 짓 하는지 몰라. 그래서 2차 저당 시장은 차입자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없다? 직접 연관이 없어요.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저당의 유동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저당의 유동화 전제 조건. 자, 주택저당증권 MBS라 그랬잖아요. 이 MBS는 부채증권이에요. 무슨 정권이라고? 부채정권.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한테 뭐 준다고 그래서 내가. 그럼 이 사람들은 지분 투자자다, 저당 투자자다. 저당 투자자거든, 저당 투자자. 투자자들한테 뭘 줘야 된다고? 이자 줘야 돼요, 이자. 자, 그럼 봅시다. 자, 홍길동이가 울산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자율이 10%였다 그래 볼게요. 이자율이 10%였어요.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걸 다 사가왔죠? 그래,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투자자한테 이자를 줘야 돼요. 그럼 이때 이자 줄 때 12%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12% 줄 수가 없잖아. 저도 10% 받아오는데 12% 어떻게 줍니까? 맞아? 8% 정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자, 투자자들은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거든. 우리 요구 수익률 공부했잖아요. 투자자는 요구 수익률이 있어. 그럼 만약에 투자자가 요구 수익률이 10%야. 그럼 이거 살까 안 살까? 안 사지. 나는 10%를 요구하는데 8%밖에 안 준다는데. 그럼 투자자 요구 수익률은 이거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지. 맞습니까? 그래서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지려면 은행 이자율이 가장 높고 MBS 이자율이 그 다음 높고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 가장 낮아야
유동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지. 그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행 이자율을 1차 저당 시장 수익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대출 금리야.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대출 금리. 이게 제일 커야 돼. 그 다음에 MBS 이자율을 뭐라고 그러냐면 2차 저당 시장 수익률 이렇게 얘기해요. 이 2차 저당 시장 수익률은 MBS 수익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뭐보다 커야 된다? 투자자의 그렇죠. 이렇게 돼야만 저당의 유동화가 일어나요. 시험에 잘 안 물어봐요. 잘 안 물어보는데 내가 왜 얘기할까? 앞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안 물어보는 건 안 물어본다 얘기합니다. 잘 안 내는 거 얘기해줘요. 판단 내려면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나올 수 있는 거는 중요하다 얘기해줘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시험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거든. 출제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도 이제 알아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저당의 유동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봤어요. 그러면요 이제 요거까지 해봅시다. 뭐 이왕 됐으니까 이 저당의 유동화가 일어나면 차입자들 있죠. 이 차입자를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금의 수요자. 자금의 수요자. 이 사람들은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아까 김철수 돈 빌려서 못 빌렸어. 이게 없으면 이 제도가 없으면 김철수 돈 빌려 못 빌려? 20년 기다려야 되지. 그럼 이 제도가 있으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자금을 빌리기가 어때요? 쉽지. 그럼 김철수가 집 살려고 돈 빌리러 왔거든. 그럼 이런 제도가 없으면 집을 살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이 저당의 유동화가 잘 일어나면 집을 구입하기가 쉬워지죠. 맞습니까? 그래요. 주택 구입의 기회가 확대돼. 근데 정부는 지금 대출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이거 반대가 되겠지. 주택의 구입의 기회가 확대돼. 그럼 주택 구입의 기회가 확대된다는 얘기는 주택의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그럼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합니다. 저당의 유동화가 일어나면 주택의 수요가 증가해요. 그래서 주택의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고요. 은행은 좋은 점이 뭐가 있어? 지금 설명 다 했다. 대출 재원이 확보가 되죠. 맞아요. 유동성 위험이 감소되고 유동성이 증가된단 말이야. 대출을 더 많이 해줄 수가 있어. 은행 입장에서는. 안 적어도 아시겠죠? 은행 입장. 그럼 얘 한번 보자. 얘. 투자자는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지금까지 얘들은 주식에 투자하고 이런 데 투자하다가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안전한 데에서 지금 정권을 발행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상이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신상이 나타난 거야. 신상이.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산 투자가 가능해진다. 분산 투자가 뭔데? 포트폴리오잖아. 맞아요? 오케이. 앞으로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딱 나오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게 항상 있어야 돼. 위험 감소야. 포트폴리오 가능, 분산 투자 가능 이 말 나오면 자동으로 위험 감소입니다. 그래서 이 저당 유동화가 되면 MBS를 발행하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됐어요? 네, 이게 저당 유동화 효과예요. 자, 좀 쉬었다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MBS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